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 고전독해 계몽주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기의 왕을 통해서 쭉 강의해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독해 포인트 강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시문 독해 시에 어떤 방법론들을 가지고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독해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요. 이러한 방법들을 늘 머릿속에 넣고 순차대로 순서를 밟아서 독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도요. 자기가 연습을 할 때는 음정이라든지 박자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신경 쓰면서 더 정확하게 부르기 위해서 연습을 하겠지만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신경 쓰고 있다가는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없지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법론 훈련을 할 때는 하나씩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전 독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이 제시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방법론으로 그때그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나 방법론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법론들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면밀하고 자기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방법들을 찾아서 독해를 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별 독해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일 때 또 어떤 독해의 방법들이 필요한가의 문제들을 우리가 쭉 정리하면서 중간에 강의들을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 독해로 들어왔습니다. 고전 독해에서 이제 앞부분의 독해들은 주로 이제 사상가들의 사상을 담고 있는 고전의 원본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제시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또 독해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전 독해 강의도 중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제시문들은 정말 실전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제시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읽는 제시문들은 정말 실전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더 꼼꼼하게 개념화하고 또 자기 내용으로 정리하고 요약해보고 하는 습관들을 갖는다면 더 좋은 공부의 성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계몽주의로 들어갑니다. 계몽주의는 여러분들이 흔히 계몽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시문의 상록수라든지 이광수의 무정과 같은 한국의 근대 소설에서 나왔던 그런 농촌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운동들, 계몽주의 운동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몽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계몽은 영어로 뭔가요?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성의 빛으로 세계를 밝게 비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세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 이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이성이 그가 살아온 환경 안에서 개발되거나 혹은 발전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리워져서 스스로가 세계의 진리를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이 근대 이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인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끊어내는 일종의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과거에 우리는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다 이성이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하지요. 누구나 이야기하면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기본부터 가르치면 누구나 복잡한 것이라고 해도 알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계급주의 사회였지요. 계급주의 사회 안에서는 신분이 나누어져 있었고 또 왕이나 귀족 그리고 평민이나 천민 계급들 사이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계몽주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컨대 칸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 천해 보이는 평민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이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도 이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른 계급이고 다른 종류의 인간인데 어찌 저들이 우리와 똑같은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즉 칸트의 이 생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이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당대에 굉장히 선언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간이다. 인간의 평등에 대한 개념을 낳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면요. 칸트는 인간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처음부터 이제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하나의 사물을 보여주고 이 하나의 사물 여기 이제 하얀색 분필이 있다고 해보지요. 이 하나의 사물이 누군가에게 이제 비추어질 때 이 한 사람만 이것이 하얀색 분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보고 하얀색 분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동일한 입력치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인식의 함수,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것을 뭐라고 하얀색 분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입력치에 대해서 늘 동일한 출력치가 나온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구조는 동일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나 다 보편적인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이른바 그 감성과 그리고 오성, 이성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칸트는 감각을 통해서 인간이 외부 세계의 사물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현상을, 표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인간은 표상을 만나고요. 이 표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억력 속에서 이와 비슷하게 보았던 사물들을 싹 뒤져서 이 표상의 보편적인 형상을 찾아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기 분필이 있습니다. 하얀색 분필. 그렇죠? 여기도 하얀색 분필이 있지요. 이 두 개는 사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끊어진 모양도 다르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얀색 분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 머릿속에 하얀색 분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편적 형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데아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보편적인 형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보편적인 형상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하얀색 분필이 처음에 딱 인식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 것을 머릿속에서 쫙 찾아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과거에 보았